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매경 테스트 적중 예상 문제 최종 실전에 가까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 기본 개념을 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살펴볼 건데요. 자, 9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필립스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있습니다. 필립스가 이제 영국의 경제학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영국의 경제학자인 필립스가 어떻게 이러한 곡선을 만들었는가. 옛날이죠. 1950년대 말 필립스라는 학자는 영국의 실업률하고요. 명목임금 상승률 간의 관계를 한번 점을 찍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여기는 실업률을 놨어요. 실업률 이걸 놓게 되었고 그 다음에 명목임금 상승률 그러니까 명목임금을 대문자로 놓으면 얘가 명목임금 상승률이 되겠죠. 이 점을 찍어봤는데 이 점이 어떤 관계를 보이더라 라고 했더니 이렇게 우하향하는 이런 관계를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삼포도 관계를 보이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과의 관계는 이렇게 우하향하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고요. 이것을 필립스 커브다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뭔가 책상에서 이론상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이거 틀린 거예요. 상관관계를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아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자, 우리 AS 곡선은 물가와 산출 분석에 사용되고 필립스 곡선은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의 분석에 적절하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게 여기 나중에 프리드만 펠프스는요. 명목임금 상승률이라는 거는 좀 약간 우리가 데이터를 구하기 힘들어서 그렇게 됐는데 요 임금 상승률이 이제 물가 상승률하고 이제 관련이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요거를 인플레이션율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과의 관계,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과의 관계로 나타낸 게 바로 필립스 곡선이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우리 AS 곡선 얘기했잖아요. AS 곡선은 뭐와 뭐예요? 그냥 여기는 P라고 썼는데 이것도 동태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물가 상승률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수직축에 나와 있는 실업률을요. 우리가 쭉 해서 바꿔요. Y로 바꿔요. 이 실업률과 국민소득과의 관계로 나타내는 게 오쿤의 법칙이에요. 오쿤의 법칙. 오쿤의 법칙으로 해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상향하는 AS 곡선을 끄집어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뭐다? AS 곡선, 총공급 곡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공급 곡선은 물가와 산출물과의 관계, 필립스 곡선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과의 관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요거 기억나십니까? 이력현상이라 해서 히스테리시스인데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생각해봐. 이력서 같은 거 앞으로 나중에 많이 쓰시게 될 건데 내가 어떤 경력을 통해서 이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를 제시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력 현상이 존재하게 되면 이게 이제 케인작파가 자연 실업률을 강조하는 고전학파를 어택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건데 한번 실업 상태에 빠진 사람은요. 또 다시 어떻게 뭐라고 할까? 취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여기서 문제를 풀 때는요. 한번 실업 상태에 빠지면 실업에 빠지면 늪에 빠지는 거랑 비슷합니다. 경기가 좋아져 가지고 바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 계속 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연 실업률을 비판하는 거. 왜냐하면 자연 실업률 가설이라는 것은 한번 실업 상태에 빠졌다 경기가 또 언젠간 좋아지니까 다시 원래 상태에 돌아오고 막 이렇게 경제가 제대로 균형으로 되돌아간다라는 게 자연 실업률 가설인데 여기 나와 있는 이력 현상을 나타내는 요거는요. 누구 주장이냐면 케인즈 주장이에요. 케인즈가 고전학파 계열, 통화주의인데 그냥 고전학파라고 할게요. 고전학파의 자연 실업률 가설을 공격하는 거야. 자연 실업률 가설을 공격하는 데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그 정도만 보시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거시경제 정책이 정부의 경제 정책이 실업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아셨죠? 자, 다음에 디스인플레이션. 디스라는 건 뭐예요? 디스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반인플레이션에서 인플레이션에 반대한다. 인플레이션 억제라는 말로 보시면 돼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디스, 반인플레이션 정책에 따르면 어떤 희생률은 적응적 기대 가설보다 합리적 기대 가설에서가 더 희생이 작게 나타난다. 이게 합리적 기대를 강조하는 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요 바로 희생률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게 되면 우리가 AS 곡선 한번 보세요. 여기서 한번 보시죠. 인플레이션을 억제한다. 그럼 점점점점점 하게 되면 물가를 인플레이션율, 물가 상승률로 해도 돼요. 이렇게 억제해요. 억제하게 되면 여기 A에서 점점점점점 해서 B점으로 이렇게 가게 되니까 이게 국민소득이 줄어든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게 되면 산출량의 감소라는 이러한 희생을 우리가 부담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적응적 기대보다 합리적 기대 가설, 이거 암기하셔도 됩니다. 합리적 기대 가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희생률을 더 낮출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합리적 기대를 하는 사람들은 뭔가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통해 가지고 정부를 신뢰한다 할게요. 그래서 정부가 공표라는 거야. 자,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합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그걸 국민들이 믿고 또 양치기 소년같이 뒷북치거나 반복하거나 뻥이야 이런 일을 안 한다라고 하면 한 번 그걸 믿어주기 때문에 오히려 물가를 잡는 데 있어서 훨씬 더 국민들이 잘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가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합리적 기대 하에서 오히려 여기 보시면 희생률은 작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게 바로 합리적 기대가 오히려 더 희생률이 작아진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다음에 5번 볼게요. 자, 기대 부가 필립스 곡선. 우리 필립스 곡선 얘기할 때 뭘 얘기했습니까? 하면 그냥 필립스 곡선이 있고 기대부가 필립스 곡선이 있었어요.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자, 이거 땡겨와서 한번 봅시다. 자, 우리 필립스 곡선 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원래 필립스 곡선은 이렇게 있어요. 원래 필립스 곡선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알파라고 할게요. 실업률과 자연 실업률과의 관계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알파인 거 이해되시죠? 여기 실업률 놓고 물가 상승률 놓고요. 절편은 어떻게 됩니까? 네, 절편은요. 마이너스 알파 u 플러스 알파 un. 알파는 당연히 0보다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여기 절편이 있으니까 알파 un 해서요. 우화형하는 이렇게 직선의 형태로 나타낼게요. 이게 필립스 커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시죠? 그런데 우리가 1970년대 지나면서 물가와 인플레이션 간의 마이너스 관계가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실업률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인플레이션과 동시에 실업률이 같이 증가하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것을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970년대 물가는 상승하는데 실업률도 동시에 같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스태그네이션과 동시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됐어요. 이것을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요. 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기대가 여기 반영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기에 보면 이제 기대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기대를 넣을게요. 더하기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얘가 기대가 여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기대가 증가하게 돼서 얘가 올라가잖아요. 기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게 절편이 어떻게 돼요? 여기 기대가 당연히 더 붙게 되는 거니까 얘가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럼 수직축 절편이 상방 이동해서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잘 안 보시죠? 이거 좀 센 걸로 할게요. 좋아요. 이걸로 합시다.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A점에서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물가는 상승하면서 실업률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네요. 그래서 A에서 B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가세요? 자, 다시 정리합시다.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게 되면 필립스 곡선이 상방 이동하게 되고 그 결과 여기 나와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볼게요. 기대가 부과된 필립스 곡선에서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게 되면 아까 본 것처럼 필립스 곡선 어떻게 해요? 상방 이동하네. 상방 이동이 우측 이동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답은요. 뭐 쉽게 알 수 있어요. 마이너스 관계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다음. 자, 10번 한번 볼게요. 10번. 요건 없애버립시다. 우리나라 고용 통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실업자와 취업자 이런 것들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자, 부모가 경영하는 가게에 무급으로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제 돈 벌 목적으로 취업에 뛰어들었을 때가 우리가 취업자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돈을 안 받았어요. 근데 부모님의 일을 도와줬어. 그래서 18시간 이상,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5시간씩 5일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주당 해가지고 아니면 한 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충분히 많은 시간, 뭐 18시간 이런 숫자까지 할 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우리는 취업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다음 두 번째. 자, 학생은요 유급 파타임 노동을 하더라도 주로 활동하는 활동이 취업이 아니기 때문에 취업자가 될 수 없다. 요거는 좀 애매하긴 한데요. 학생이 본분이지만 돈 벌 목적으로 파타임 알바를 하면요. 그것도 취업자다. 이렇게 간주를 해요. 그래서 뭐 그냥 이거는 뭐 바뀔 수도 있지만 현재는 취업자로 보기 때문에 네, 좀 틀린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한 상태에서 고교 졸업생들 중에서 취업자는 줄고 취업자가 줄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취업자 수가 줄어들고요. 그리고 대학 진학자가 증가한다면 대학 진학자는 이게 뭐냐면 일할 의사가 없는 거라고 보는 거야. 기본적으로. 풀타임으로 우리가 일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경활 인구로 보면 돼요. 비경활 인구로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취업은 감소하지만 취업 자체는 줄어들지만 우선 고교 졸업생이라고 하면은 이제 15세 이상이 되면 이제 취업에 가게 되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취업은 감소하지만 고용률은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비경활 인구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취업률 자체 요거 고용되는 사람 취업자가 주니까 고용률 자체가 감소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실업률은 여기 보시면 100%에서 고용률이다. 여러분 이게 분모가 좀 달라요. 이해 가십니까? 자, 다시요. 실업률은요. 요거 그림 살짝 한번 그려 놓으세요. 15세 미만 인구 빠지고요. 계속 얘기하지만 15세 미만 인구는 빠지고요.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이 이게 N이 비경활 인구예요. 그 다음에 취업자 수가 있고 실업자 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보면은요. 뭘 보셔야 되냐면 실업률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실업률은 자, 분모에 뭐가 들어가냐면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N이 말고 경활 인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요거야, 요거. 그래서 E 플러스 U 중에서 이게 경제활동 인구예요. 경활 인구 중에서 취업자 아닌 실업자의 수 이게 바로 실업률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런데 이게 아니라 고용률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고용률은요. 취업한 사람의 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2 이렇게 되는데 분모가 2 플러스 U에다가 여기 더하기 얘가 하나 더 붙어요. 얘가 아이고 N 해가지고 비경활 인구가 하나 더 붙습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가? 이게 실업률이 고용률과 합쳐서 이게 100이 아니라 분모가 다른 거야.
분모가 2 플러스 U인데 고용률은 2 플러스 U 플러스 N까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100%에서 고용률을 빼면 그게 실업률이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이거는 측정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측정하는 방법의 측정치에 분모가 상이하기 때문에 상이해서 직접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비교가 안 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기 좋은 문제입니다. 다음에 실업자 수는 취업률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아니죠. 취업률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쵸. 여기 취업률, 여기 취업률에 보면은 여기 실업률, 그게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우리 이거 시뇨리즈라고 합니다. 화폐 발행 이득이야. 우리가 돈을 막 찍어내게 되면 거기에다가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5만 원짜리 심사임당 돈을 찍어냈어. 5만 원의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잖아. 그거 종이 이거 하는 데는요. 5만 원보다 작은 돈으로 더 큰 5만 원의 가치를 창출한 거야. 무슨 말이냐면 신사임당 이거 5만 원짜리 지폐를 만드는데 대량으로 만드는데 1,000원에 돈이 들어갔다 합시다. 그럼 인쇄하고 거기다 무슨 뭐 이렇게 위조 방지 시스템을 집어넣고 그래야 되잖아요. 1,000원의 돈이 들어갔는데 5만 원의 가치를 창출했으니까 49,900원 아니 49,000이 되겠네. 49,000원이 뭐야? 정부가 투자한 금액 대비 비용 대비 이득을 얻게 된 거죠. 그게 쉽게 얘기하면 시뇨리지라고 보시면 돼요. 화폐 발행 이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가 발행합니까? 하면 우리나라나 이렇게 많은 나라가 정부가 발행했죠. 옛날에는 한국은행,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게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각 도마다 우리 지역화폐라고 요즘 뭐 이슈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지방에서 다 만드는 거야. 그래서 서울, 뭐 경기도 다 지역화폐 만들어서 그 안에서만 쓰게 하는 거야. 근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 같이 땅덩이가 좁은데 미국 같이 이렇게 큰 나라도 지역 화폐 뭐 텍사스만 쓸 수 있는 화폐를 만들게 되면 첫 번째는 통화 정책을 사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니 우리 통화 정책 보면 통화량이 시중에 얼마나 풀렸는지 알아야 되는데 각 지자체마다 막 지역 화폐를 만들어 가지고 하게 되면 야 돈이 지금 얼마나 많이 풀린 거야?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자체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검은 돈 이런 게 막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애매하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물론 영국 같은 데에서는 이제 힘센 영란은행으로 가게 된 데가 정부가 돈이 없다 보니까 정부한테 돈을 빌려주고 그렇게 독점권을 자기네가 확보했어. 그래서 야 함부로 화폐를 지역 화폐 이런 거 할 수 없어 이렇게 만든 다음에 요즘과 같은 독점적인 그런 상황이 되었거든요. 아무튼 지금은 정부가 이제 화폐를 통제하고 발행합니다. 그랬을 때 화폐 공급을 증가시키게 되면 거기서 얻게 되는 추가적인 재정 수입 그것을 바로 화폐 발행 이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앞에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화폐에다가 세금을 때리는 거랑 비슷해요. 인플레이션 텍스랑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5만 원짜리 지폐를 발행하는데 그거보다 적은 돈으로 돈을 사용해서 만들어내게 되면 그렇죠. 그 차익만큼 이득을 얻게 되는 거. 자, 화폐라는 텍스 베이스라는 말 씁니다. 세원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세랑 같다. 그래서 이거를 인플레이션 텍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플레이션 텍스는 어디다 세금을 때린다고 그랬습니까? 화폐를 보유한 사람한테 세금을 때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화폐 발행 이득과 같은 맥락이에요. 돈을 찍어서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면 누구한테 유리하다? 국가가 유리합니다. 정부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내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세금을 거두려고 하면 힘드니까 그냥 막 가격을 다 올리는 거야. 막 집값도 올리고 그냥 인플레를 야기하는 거야. 물건값도 올리고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국민들은 더 가난해지고 국가가 부자가 되는 거죠. 뭐 부자라고 하기보다는 뭐 그렇게 인플레이션을 야기해서 텍스를 거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폐 공급량의 증가로 인해서 생긴 인플레이션이 민간이 보유하는 화폐 자산에 그렇죠. 우리가 10,000원짜리를 갖고 있는데 인플레가 발생하면 10,000원으로 살 수 있는 게 얼마 없다니까요. 그럼 10,000원 가지고 있는 화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구매력을 떨어뜨린다고. 그래서 화폐 자산에 10,000원의 화폐 자산의 실질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뭐 다 정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도 참고로 보시죠. 리디노미네이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화폐 가치가 요즘 자꾸 너무 많아지니까 우리 초인플레이션, 하이퍼인플레이션 들어보셨죠? 그런 나라들은 돈의 가치가 뒤에 0이 너무 많이 붙어. 그래서 00000 이렇게 너무 많이 붙어버리니까 우리가 어떤 기장을 하거나 아니면 돈 계산 같은 거 하거나 계약을 할 때 0이 몇 개인지가 이것만 해도 뭐 1000원, 10,000원이면 살만한데 0이 너무 많이 있는 거야. 그러다 실수로 하나를 빼먹은 거야. 0이 있어야 되는데 0을 안 썼어. 아니 그러면 우리가 0 하나 붙냐 안 붙냐에 따라서 10억과 100억과 1000억 이게 엄청 달라지잖아. 그렇게 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잘못 계산해가지고 거래에 실수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게 화폐가 또 영자가 많으면 그 나라가 좀 이렇게 너무 화폐 가치가 낮은 좀 그런 나라인 인식이 들어가지고 화폐 가치의 단위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10,000원짜리를 1원의 가치로 우리가 대응시켜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의 표기가 간소화되기 때문에 금융거래 시에 오류를 줄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자국 통화의 대외적 위상을 높일 목적. 그쵸? 이게 영자가 너무 많이 이렇게 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보통 못 사는 나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이제 영자를 좀 없앱시다. 이렇게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겠고요. 자, 인플레이션을 낮춰서 물가 안정? 요건 좀 그래요.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세요. 왜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불안한 거야. 불안하고 그 결과 화폐 가치에 이렇게 쫙 재조정을 하다 보면은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이게 어떻게 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물가가 올라갈. 그래서 우리 그 해설에 넣어놨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리디노미네이션이 2차례에 걸쳐서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최근에도 야 이거 다시 영자 몇 개 없어서 다시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주장들이 있었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의 우려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보통 그러니까 느낌이 뭐야? 아니 1억 원의 가치를 우리가 그냥 10,000원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느낌이 1억이라는 게 그냥 우습지 않게 되는 거야. 근데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1억이라는 영자가 많이 붙은 걸 10,000원으로 바꿔버리면 10,000원이라는 건 별로 우습지 않게 그냥 부담이 없이 사용되는 거야. 근데 이 10,000원이 1억의 가치인데 느낌 자체가 에게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은 지나치게 잘못 판단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자, 경제 전반에 일시적으로 상당한 메뉴 비용을 발생시킬 수가 있게 되고요. 정부의 조세 수입이 증가할 수도 있게 된다. 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지게 되고 그 결과 정부의 조세 수입은 증가할 가능성이 있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읽어볼게요. 주조 차익에 대한 설명, 시뇨리지라는 이게 이제 시사적인 매경 테스트에서 그런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가지고 한번 조금 더 많이 내긴 했는데요. 자, 옳은 것은 이거 그냥 다 바로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화폐를 발행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 수입이 증가하게 됩니다. 예, 그게 바로 시뇨리지 화폐 주조 차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폐의 실질 가치와 명목 가치가 동일한 게 아니라 두 개가 다른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발생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시면 5만 원짜리의 명목 가치 된 돈을 우리가 만드는 실질적인 가치는 조금밖에 돈이 안 들잖아요. 그 차이가 바로 시뇨리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화폐로 조세를 징수? 아니요. 화폐예 이거는 맞죠. 화폐예로 하면 맞는데 화폐를 보유한 사람에게 텍스를 부과하는 게 되는 그래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 텍스가 바로 시뇨리지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화폐로 세금을 낸다? 아니요. 신용카드로 내던 화폐로 내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그거로 인해서 발생하는 정부 이득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혼동은 아니에요. 혼동은 아니고 내재 가치와 명목 가치가 달라서 발생하는 차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제활동 인구니까 뭐예요? 경제활동 인구니까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고요.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을 비경제활동 인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주당 10시간, 그쵸, 뭐 18시간 이상 일을 하게 되면 무급으로, 근데 여기서는 또 보니까 유급으로 일을 하고 있어. 취업자지, 취업자. 아시겠죠? 취업자. 자,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건강상 이유로 1년간 휴직을 했어. 휴직을 했는데 뒤에 취업자야. 근데 회사에서 오케이, 건강 때문에
회사에 1년간 자꾸자꾸 늘어나서 무슨 이 사람은 지금 취업해서 물론 월급을 받지는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휴직한 사람이긴 한데 그래도 취업한 사람이잖아. 다시 건강해지면 회사로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사람들은 취업자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파타임으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30대 주부. 일자리를 구할 돈을 벌 목적으로 일자리를 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도 경제활동 인구가 돼요. 경제활동 인구는 뭐라고요? 요거는 다시 정리하는데 일할 의사가 있어야 돼요. 능력과 의사가 있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중요해요. 취업자는 당연히 포함되고 취업 포기자가 이게 뭐라고요? 일할 의사가 없는 거야. 실망 노동자라고 그랬죠. 일할 의사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일할 의사가 없어서 비경할 인구에 포함되는 사람들, 이걸 실망 노동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다음 15번. 우리나라 실업 통계에서 실업률이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실업률이 높아진대요. 언제 실업률이 높아질까요? 여러분 실업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실업률은 분모가 뭐가 됩니까? 우리 많이 얘기했는데 그렇죠. 여기 보시면 분모가 취업자랑 실업자 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 대비 실업자 수 이렇게요. 자, 밑에 여기 나와 있는 이게 뭐예요? 이게 경제활동 인구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경활 인구예요. 경활 인구.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 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어떤 게 됩니까? 자, 찾아보세요. 짠. 네. 1번 볼까요? 취업자가 퇴직을 했어. 전업주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취업자가 퇴직했으니까 딴 데 취업했으면 모르겠는데 취업자 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전업주부가 되면 비경할 인구로 빠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여기 볼게요. 자, 이 사람은 퇴직해서 취업자가 퇴직했으니까 이가 감소한다고요. 이가 감소하게 됩니다. 네, 이해 가십니까? 이가 감소하면 이거 실업률은 올라가게 되겠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림을 그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 우리가 많이 그리게 되는데 15세 미만 빠지고요. 그 다음에 15세 이상 중에서 비경할 인구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취업자 수, 실업자 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업률을 나타낼 때는요. 분자가 요거야, 요거. 색깔을 좀 다르게 한번 해봅시다. 요거예요, 요거. 요걸 해서 여기 보시면 요거는 얼마나 차지하니 이거야. 그래서 2 플러스 U분의 U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 된 거냐면 2가 떨어졌어. 취업자가 줄어들었으니까 얘가 이만큼 돼 있다가 어디로 갔냐면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여기 보시면 2가 떨어지니까 전체 이거분에 이게 줄어드는데 2가 감소하고 U는 그대로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업률은 당연히 여기 보시면 2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거니까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셨죠? 그래서 천천히 요거 그림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자, 대학생이 있었는데 군 복무를 한 다음에 복학을 했습니다. 둘 다 어떻게 됩니까? 비경할 인구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N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군복무 후에 N이었었는데 대학생으로 다시 되돌아간 거야. N에서 N으로 간 거니까 사실 실업률엔 여기 N이 영향 미쳐야 안 미쳐? 안 미치지. 얘는 비경할 인구네요. N의 변화는 실업률에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영향이 없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 가시죠? 다음 3번 볼게요. 자, 취업을 알아보던 해직자가 직장에서 잘렸어요. 실업 상태에 돼 있어요. 그런데 구직을 단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지금 실업자 수가 여기 있는 사람이었었는데 얘가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럼 이거는 2는 가만히 있고 U가 내려가요. 그럼 이거는 2는 그대로 고정돼 있는데 U가 내려갑니다. 그럼 여기 실업률 어떻게 돼? U가 내려가니까 실업률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게 실망 노동자, 구직 단념자가 되잖아. 그러면 실망 노동자가 오히려 증가하게 되면 실망 실업자죠. 그렇게 되면 실망 노동자, 실망 실업자가 많아지게 되면 실업률은 하락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4번. 직장인이 교통사고를 당했어. 근데 휴가 중입니다. 그래도 이건 아직 취업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아직 취업한 상태이고 일은 안 하고 있지만 실업자 수도 그대로니까 실업률에는 변화가 없겠네요. 자, 그 다음에 공부만 하던 대학생이 풀타임으로 공부하니까 이때는 비경할 인구였어요. 근데 편의점에서 주당 10시간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게 되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취업자가 돼버린 거야. 그러면 취업자가 증가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가 올라가니까 실업률은 어떻게 돼요? 실업률은 하락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네,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이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잘 정리해서 체크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16번. 자, 경제 내 생산 가능 연령 인구가 3천만 명 있대요. 3천으로 할게요. 자, 생산 가능이기 때문에 노동 가능 인구이기 때문에 자, 15세 미만 인구를 빼요. 그래서 15세 미만을 빼고 제외하고 3천만 명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가 3천만 명이야. 여기가 3천만 명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 다시 한번 네모로 칠합시다. 좋아요. 형광펜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게 3천만 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3천만 명. 이렇게.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3천만 명이 돼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 취업한 사람이 1,500만 명이고 실업자가 50만 명이에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제 할 때 어떻게 했냐면 비경할 인구를 여기다 이제 먼저 계산을 해야 돼요. 이렇게 비경할 인구. 이걸 뭐라고 했어요? N 해가지고 비경할 인구 이렇게 넣었었죠.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취업을 한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요. 취업한 사람들. 자, 그러면 경활 인구 중에서 여기가 취업자 수 얼마예요? 1,500명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실업자 수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이걸로 합시다. 여기요. 얼마입니까? 실업자 수 얼마? 500만 명. 500이라 쓸게요. 500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빨간 색깔 큰 게 3,000명인데 2 플러스 U는 지금 2,000이잖아. 그러면 비경할 인구 수는 얼마야? 1,000이죠. 1,000 여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먼저 경제활동 인구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경제활동 인구는 2 플러스 U가 경제활동 인구예요. 1,500 더하기 500이니까 2천만 명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2천만 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실업률은 어떻게 구합니까? 실업률은요.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 인구가 2 플러스 U 이렇게 돼 있어요. 2 플러스 U 대비 됐죠? 그 다음에 U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분모는 2천만 명 중에서 실업자 수 500 이렇게 됩니다. 500 이렇게 돼요. 이렇게요. 이해 가시겠죠? 그럼 뭐 대충 어떻게 돼요? 나눠주게 되면 되겠죠. 25% 정도 됩니까? 다음에 여기 보시면 고용률 이렇게 있습니다. 고용률. 자, 고용률은 어떻게 됩니까? 고용률은요. 분모에 비경할 인구가 들어가요. 주의하셔야 될 게 2 플러스 U에다가 더하기 여기에 N이 이게 들어간다고. 이해하시겠죠? 들어가고 위에는 취업자 수가 여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 이게 여기 분모는 어떻게 됩니까? 2 더하기 U 더하기 N 하면 이게 앞에 3천만 명 이렇게 있잖아. 3천만 명 이렇게 있고 거기다가 2 하면 1,500만 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1,500만 명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당연히 50%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답은 2번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우리가 인플레이션 그리고 시니어리지 그리고 실업률 이렇게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고용률, 경제활동 인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해서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보시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실전 문제와 가까운 문제를 통해 가지고 같이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